여기 한 무리의 미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덩치의 청년들이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고 있네요. 워낙 혈기왕성한 농구 선수들이라 코치도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때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한국 여성이 청년들에게 다가갑니다. 미모의 승무원에게 흥미를 느낀 청년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소란을 피우며 아수라장을 만듭니다. 인천공항 안이 떠들썩해진 이 사건.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마이애미 출신 크리스입니다. 현재 대학교 농구팀 주장을 맡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저조한 성적을 보이던 저희 팀은 새로 부임한 코치님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이번 시즌 대학 농구 대회 2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죠. 순위권에 올라본 적 없는 팀은 아니었지만 몇 년 만에 쾌거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저희를 지원해주는 후원사와 대학에서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학교 측에서 어떤 포상을 줄지 무척이나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놀라운 기록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감독님에게 자매결연을 맞은 해외 대학에 가서 친선 경기를 하고 오라고 했다지 뭐예요. 부상이나 피로도 겨우 이겨내면서 달성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쉬지도 못하고 다시 경기를 뛰라는 결정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한 선수들, 여자친구와 길게 여행을 떠나기로 한 선수들도 분통을 터뜨렸죠. 오직 코치님만 기뻐했기에 저희는 처음에 코치님이 저희 몰래 포상금을 가로챈 건 아닐까 의심했어요. 결국 선수들과 함께 코치실에 쳐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잔뜩 화가 난 저와 제 동료들을 보고 코치님은 폭소했습니다.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우려했던 것처럼 정말 포상금을 가로챈 것 같았죠. 하지만 코치님의 말 때문에 저와 제 뒤에 서 있던 선수들은 모두 얼굴이 빨갛게 변해버렸습니다. 친선 경기는 명목상 붙여둔 이름이었고 사실 고생한 팀원들에게 해외여행이라는 선물하는 것이라는 설명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할 자매대학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생활체육 문화가 잘 자리 잡혀 있다고 얼핏 들어서 우수한 체육팀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코치님은 덩치나 체력 면에서 일본팀은 상대가 안 될 거라고 확신하셨죠. 최근 진행된 18세 이하 청소년 아시아컵 농구 대회에서 이란을 10점 넘는 점수차로 이기고 전체 5위를 기록한 한국팀이면 몰라도 하위권 성적도 겨우 달성한 일본팀과 친선 경기는 애들 장난 수준일 것이기에 사실은 일본 관광 마음껏 즐기다 오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제 화가 났냐는 듯 저희는 환호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놀랄 정도로 소란을 피우며 바로 라커룸에 모여 일본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 좌석 가격, 식비, 교통비 모두 학교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들 적극적이었고 철없는 동료 중에서는 일본 여자를 꼬셔보겠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도 잠시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을 마치고 일본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불행하게도 태풍이 일본 전역을 휩쓰는 중이었습니다. 일본은 워낙 태풍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 대비가 철저히 된 상태였는데 이번 태풍은 안심하고 착륙할 수준이 아니었죠. 기장은 까딱 잘못했다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회항을 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코치님은 일본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상황 설명을 듣느라 진땀을 흘렸어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았고 기내 방송을 할 때도 영어 발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렵사리 설명을 알아들은 코치님이 우리에게도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태풍을 지나쳐 오면서 실제로 기체에 결함이 생긴 모양이었고 그걸 고치는 대로 출발할 거라고 코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고쳐질지, 언제 출발할 수 있을지는 항공사에서 알려주지 않아 코치님도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게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으니 비행기표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지 뭡니까? 자칫하면 공항에서 국제 미아가 되어버릴 상황에 놓인 것이었죠. 무엇보다 짜증났던 건 열심히 짜둔 일본 여행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을 돌아다니는 한국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저희는 화를 아무렇게나 표출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저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관심도 없는 나라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견딜 수 없이 지루해서 저희끼리 몰려다니며 온갖 소란을 피워댔고 지치면 공항 곳곳에 마련된 벤치에 우르르 몰려가 잠을 청했습니다. 덩치가 큰 저희가 벤치를 차지하고 있자 한국인들은 자리에 앉지도 못했어요. 코치님이 저희를 통제하려고 애를 썼지만 선발 선수 5명에 후보 선수 5명,
모두 합해 10명이나 되는 선수를 전부 관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코치님도 포기하고 저희 옆에 주저앉았던 바로 그때 입국 수속장에서부터 누군가 이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기에 비행기 수리가 완료된 소식을 전해주러 온 일본 항공사 승무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까 코치님에게 황당한 답변만 늘어놓던 일본인 승무원과 달리 매우 유창한 영어로 저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가까이서 살펴보니 입고 있는 유니폼도 저희가 타고 온 일본 항공 승무원 유니폼이 아니었죠. 알고 보니 그녀는 한국 항공사의 지상직 승무원이었어요. 그녀가 코치님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을 듣는 사이 팀원들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매우 예뻤고 일본 승무원에 비해 키도 컸으며 서구적으로 생겨 매력이 흘러넘쳤거든요. 코치님과 말을 마친 그녀는 우리에게도 활짝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우선 한국에 입국해서 기다릴 생각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물론 제 동료들도 도대체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애초에 저희 목적지는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입국을 허락해 준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코치님이 학교의 상황을 전달했고 학교에서 곧장 인천공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었죠. 미국이라면 전혀 통하지 않았을 협상이었는데 한국의 공항은 넓은 아량으로 입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환호성을 질렀죠. 한국 공항 입국 수속은 정말 간편하고 빨라 심지어 사람이 직접 입국 심사를 하지 않고 기계가 대신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한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기계였지만 저희가 입국 수속을 받는 곳과 그리 멀지 않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너무나 편리하고 우수한 기술력인지라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직도 미국은 사람이 직접 입국 심사를 하고 몸 수색도 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너무 느린 일처리 때문에 1시간 넘도록 입국 심사를 기다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과 너무나 비교되게 기계 앞에 선지 10초도 안 돼서 입국 심사가 끝나는 모습을 보고 저와 동료들 모두가 놀랐죠. 우리에게 입국을 권유했던 승무원이 입국장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다시 일본행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 따라다니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물었고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권하면서 식당가로 저희를 데려갔죠. 그 순간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에 고민해보니 돈을 쓰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를 입국시켜준 것 같았어요. 아무리 햄버거라고 해도 공항에서는 비싼 가격을 받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항이 그랬으니 한국 공항도 비슷할 게 분명했죠. 물론 모든 돈은 학교에서 내주는 것이긴 하지만 사기를 당하는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저는 코치님에게 다가가 불필요한 지출은 하지 말자고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이 코치님 바로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고 있었기에 그녀의 말을 끊고 코치님에게 제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음식점이 모여있는 곳까지 오고만 저는 비겁한 상술에 놀아날 걸 생각하니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제 뒤쪽에서 우당탕 소리가 났고 저는 얼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팀원들이 갑자기 발을 멈춰서 서로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햄버거집이 아니라 엉뚱한 한국 음식 식당 앞에 서 있었는데 저는 짜증이 난 상태라 얼른 그들을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음식점 앞에 섰을 때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났어요. 급격하게 배가 고파질 정도로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였기에 얼른 가게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워 먹고 있었죠. 승무원은 그게 한국식 불고기라고 설명했어요. 코치님도 냄새에 홀린 표정을 하자 승무원은 웃으며 햄버거 대신 불고기를 먹어보라고 권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뜩 정신이 들었는데 한국 전통 음식을 공항에서 판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쌀 것이 분명했습니다. 당황한 제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가게 직원이 입구로 나와 메뉴판을 건네주었습니다. 코치님이 그 메뉴판을 받으려 했지만 제가 얼른 가로챘어요. 메뉴판을 펼친 순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한식 가격의 절반보다 저렴했는데 물론 미국에서 한식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가격이 비쌀 수 있겠지만 그걸 고려하고서라도 공항에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코치님도 가격을 보시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팀원들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고기는 냄새만큼 맛이 좋은 음식이었는데 저희가 감탄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인인 저희가 젓가락을 잘 쓰지 못하자 가게에서는 포크를 내어주었고 직원이 옆에 붙어서 먹는 방법도 다 설명해 주었죠. 미국에서는
비싼 레스토랑에서나 받을 수 있는 친절한 서비스였습니다. 게다가 불고기만 주문했는데 함께 먹을 밥과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일본 여행을 계획하면서 일본 음식점에서는 반찬 하나하나를 전부 돈 내고 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적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반찬을 다시 달라고 해도 추가금 없이 접시 가득 내어준 덕에 예상치도 못하게 풍족한 식사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미국 공항에서는 슬라이스 햄에 치즈 한 장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한국 돈으로 10,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공항 안에서는 다른 먹을 걸 찾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양심 없이 장사를 하는 게 늘 싫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가지고 있던 공항에 대한 혐오감을 완전히 고쳐주었죠.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따뜻한 밥과 반찬도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깨끗한 물도 공짜였죠. 배부르게 식사를 하고 나오니 승무원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관해 전혀 모르는 상태였기에 그녀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경비원이나 공항 관리 직원 눈에 띄어서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 걱정도 되었죠. 다행히 코치님이 승무원의 연락처를 받아놓은 상태였기에 빠르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에게 호감이 있어 보이는 동료 하나가 코치님께 연락처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코치님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저도 그 동료에게 다가가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라며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달콤한 간식이라도 사달라는 어리광 아닌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코치님은 그 모습이 꽤 귀여워 보이셨는지 저희에게 디저트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공항 안 카페로 갔죠. 주문과 결제를 전부 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영어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점원에게 직접 주문을 해야 했는데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점원이 늙은 남성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이 영어를 잘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난처한 코치님이 가게 앞에서 멀뚱하게 서 있자 점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이윽고 그가 너무나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한 탓에 코치님은 물론 저희 모두가 충격받았죠. 알고 보니 그는 이 카페의 사장이었고 원래 일하는 직원이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 가게를 봐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코치님이 직원이라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보여 당황했다고 하자 사장은 유쾌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코치님의 주문을 받았고 뒤늦게 온 직원까지 함께 합을 맞춰 일하며 무척 빠르게 음료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여행을 잘 즐기고 가라면서 판매하는 빵까지 서비스로 주었죠. 한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친절한 응대와 빠른 시스템에 크게 감명받아서였을까요? 한국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죠. 실제로 팀원들도 하나둘 한국 여행을 해보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라 코치님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하면서 일본에 예약한 숙소와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를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학교 측에서 부담할 것이지만 눈치가 보이는 모양이었죠. 그때 공항 전체 안내 방송으로 저희가 타고 온 일본 항공사 비행기가 완전히 수리를 마쳤다는 내용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비행 스케줄 때문에 6시간 정도 기다린 후 출발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6시간을 공항 안에서 지루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기에 온몸에서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승무원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났고 저희 표정이 침울해진 걸 본 그녀는 6시간 동안 한국 여행을 하고 오는 걸 제안했죠.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까지의 거리는 버스로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왕복 1시간을 제외한 5시간 동안 한국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승무원은 한국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 우수한 치안, 다양한 문화시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가이드로 함께 동행하자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자세한 정보였습니다. 그러나 코치님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혹시 비행기를 놓치거나 학교 측에서 항의를 할까봐 걱정된다고 말했죠. 그 말에 팀원들의 표정은 심각할 정도로 어두워졌고 분위기상 이대로는 일본에 가도 관광과 경기 모두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망설이던 저는 큰 결심을 내리고 코치님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기를 버리고 오랜 시간 코치님과 대화를 나누며 코치님을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시던 코치님도 팀원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이런저런 방향을 제안하는 제 태도를 보시고는 점차 제 말에 수긍하셨습니다. 마침내 코치님은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한국행 변경을 요청하기 위해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리 전국 대회 2위 성적을 냈다고는 하지만 처음 부임한 코치님의 말을 잘 들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오히려 한국행 변경을 반겼습니다. 사실 학교 측에서도 일본 자매학교 농구팀 실력이 수준 이하란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에도 자매학교가 있는데
실제로 그 학교의 농구팀 실력이 더 월등하다는 것이지 뭡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한국팀과 경기를 준비하는 조건으로 저희 한국행을 승인해 주었어요. 5시간짜리 짧은 관광이 아니라 아예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을 정도로 여행 기간을 늘려준 것이죠. 대신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학교 이사장의 말에 코치님과 저희 모두 자신있게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공항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바라보았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어요. 그때만큼은 한국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것 덕분에 마냥 기뻤습니다. 그 후 저희는 바로 한국에서 숙소를 잡고 관광을 시작했어요. 승무원이 알려준 경복궁과 덕수궁, 홍대와 이태원 등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면 한강을 중심으로 지어진 공원에서 운동도 했죠. 미국은 공원이 노숙자와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된 지 오래라 늦은 저녁 공원에서 운동하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언제나 가능했습니다. 일본에 갔으면 이 좋은 경험을 못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죠. 한국에서 다시는 잊을 수 없을 즐거운 경험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불시착에서 온갖 소란을 피우던 저희는 공항의 친절한 응대와 질 좋은 서비스에 감동받아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물론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한국에 관한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항을 지키고 가꾸는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 공항의 우수함에 감동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게 된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친 제네바 남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인천공항을 구경하며 신나 있는데 나머지 둘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두리번거리네요. 그때 낯선 여자가 다가옵니다. 수상쩍은 행동을 하더니 신난 남학생과 어디론가 가네요. 귀신에 홀린 것처럼 여자를 따라가는 친구를 말리기 위해 나머지 두 남학생도 달려갑니다. 그러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네요. 과연 뭘 본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네바 출신 패트릭입니다. 20살이 된 기념으로 친구들과 갑작스럽게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여행을 싫어해요. 특히 외국에 나가는 건 더 싫어하죠. 그런 제가 낯선 한국에 방문한 건 친구 로랜드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행에서 저는 한국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는 해외여행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사실 원래 목적지는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홍콩을 가고 싶었거든요. 술도 엄청 마시고 도박도 해보고 유흥을 즐기는 걸 기대했습니다. 하필 그 시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이 혼란을 틈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결국 홍콩 여행이 취소되고 상실감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 와중에 로랜드가 듣도 보도 못한 나라 이름을 꺼내는 것 아니겠어요? 블랙핑크와 오징어 게임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동양 나라로 여행이 좌절됐으니 주변에 융프라우 같은 곳으로 가자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니. 로랜드가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고집할 줄은 몰랐어요. 제네바 젊은이 중 몇몇은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한국 가서 볼 게 있겠나 싶었죠. 실제로 한국에 오니 그 예상은 반쯤 맞았고 또 반쯤 틀렸습니다. 홍콩처럼 발전한 유흥 문화가 있는 곳도 아니고 심지어 중국과 붙어 있고 휴전 상태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가기 싫었어요. 비행기에 탈 때도 동양인들이 너무 많아 낯설었습니다. 이상한 마늘 냄새도 나는 것 같았죠. 제일 불쾌했던 건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는데 동양인들이 뭔가를 동시에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짜증 반 궁금증 반으로 뭔지 살펴보았죠. 자세히 보니 컵에 든 빨간 라면이었어요. 로랜드가 컵라면이라고 알려주더니 자기도 시켜서 먹었습니다. 편하게 자고 싶은데 전혀 그럴 수 없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올리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올리버가 점점 표정이 안 좋아지자 로랜드는 자기 태블릿을 주었어요. 태블릿 안에는 한국 영화가 엄청 많았습니다. 재밌어 보이는 걸 찾았어요. 그런데 포스터가 너무 비슷해서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는 배우가 적은 게 분명했습니다. 얼굴은 똑같은데 분장이나 의상만 다른 배우를 크게 채워 넣은 포스터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낡은 가족 사진 위에 한국어가 크게 적힌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로랜드도 처음 보는 단어라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자막은 있다고 해서 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었죠.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공포 영화였는데 너무 무서웠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영화의 제목은 장화홍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 1위로 꼽히는 영화를 외국인인
저와 올리버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본 겁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땐 정말 늦은 밤이었거든요. 공항 안이 밝았는데도 저와 올리버는 자꾸 주변을 살폈습니다. 로랜드는 저희를 비웃으며 공항 안을 구경했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시설 설비가 무척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백화점과 지하철이 공항과 바로 연결된 상태였고 식당가와 카페들도 정말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한 점이 있었죠. 가뜩이나 무서운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비싸 보이는 시설 안에서 마주친 경비원들이 5명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제네바는 전 세계에서 물가가 비싼 것으로 매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흔히 물가가 비싸다고 하면 나라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안전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네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절도나 강도 같은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강력 범죄가 가장 기승을 부렸던 2010년대 후반과 달리 점차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서도 하루 평균 100건 정도의 강도 사건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제네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는 무단침입 절도입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 공항 같은 장소에는 항상 살상 무기를 소지한 경비 인력이 많아요. 경비원들이 없으면 운영을 못할 정도로 범죄율이 심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니 경호원들도 살상용 무기가 아니라 제압용 도구 정도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지킬 인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올리버의 물음에 로랜드는 고개를 저었죠. 그냥 치안이 좋고 안전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장화홍련 같은 무서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시 그 영화를 떠올리니 등 뒤가 서늘해졌어요. 무언가 뒤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얼른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올리버도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지가 떨리는 것 같았죠. 겨우 영화 따위에 이렇게 무서워하는 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올리버가 비명을 질렀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죠. 한참을 뛰어가서 숨이 턱끝까지 찼을 때야 겨우 뒤돌아보았습니다. 올리버가 턱을 부여잡은 채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올리버는 몇 달 전부터 어금니 치통 때문에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는 도저히 올리버의 치통을 치료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죠. 스위스 국가 안에서도 제네바는 특히 치과 진료비가 비쌉니다. 물가가 비싼 것과 별개로 의료 서비스 비용이 말도 안 되거든요. 올리버의 치통은 단순히 어금니가 썩어서 생긴 것이었고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를 때우는 간단한 수술로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하나를 하는데 4,000프랑이 필요했어요. 한국 돈으로는 거의 6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를 때우는 수술도 1,000프랑이 넘었죠. 돈은 마련한다고 해도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를 뽑는 기술은 있어도 임플란트를 하거나 썩은 이위에 의료용 소재를 씌우는 기술은 사용하지 못하는 허접한 치과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정작 올리버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에 가려고 해도 반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겨우 잡은 예약이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이가 너무 아파진 것이었죠. 저와 로랜드는 올리버를 걱정하며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랜드가 약을 사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말렸습니다. 제네바에서는 약을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고 또 너무 비쌌거든요. 한국에 오자마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돌아가기 전까지 쓸 돈이 부족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로랜드는 돈을 쓰는 게 전혀 무섭지 않은지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죠. 놀랍게도 로랜드는 진통제를 사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국 돈으로 3,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저에게 공항은 관광객들의 돈을 털어가기 위해 혈안이 된 공간이었습니다. 스위스 공항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물건 가격이 3배 비싸졌거든요. 그런데 약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가 있다니 한국의 인천공항은 계속 놀라운 경험만 제공해 주어서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올리버는 진통제를 먹고 10분 정도가 지나자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한번 아파서 그런지 아까보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그 와중에도 로랜드는 공항 구경에 신이 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로랜드의 뒤에서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인기척도 없이 나타난 여자는 로랜드에게 무어라고 말을 걸기 시작했죠. 뒤늦게 그 모습을 발견한 저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로랜드가 갑자기 여자를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로랜드는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처음 본 한국 여자를 따라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설득력 없고 미친 생각이란 걸 알았지만 머릿속에 든 확신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로랜드가 귀신에 홀린 것이라고요. 저와 올리버가 후다닥 로랜드를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택시 기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자는 로랜드를 택시 타는 곳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항 밖으로 나가는 출구도 아니었죠. 계속 공항 안으로 로랜드를 끌고 들어가지 뭡니까? 귀신이 아니라고 해도 위험한 상황이 분명했어요.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 로랜드를 납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와 올리버는 두 눈 딱 감고 돌진했어요. 바로 그때 로랜드가 우리를 막았습니다. 덕분에 여자와 정면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어요. 여자도 깜짝 놀랐는지 몇 발자국 물러서더군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로랜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로랜드는 오히려 저희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더군요. 처음에는 로랜드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진실을 알고는 쥐구멍에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인천공항 안에 위치한 응급병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죠. 퇴근을 하던 길 아파하는 올리버를 보았는데 외국인이라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다 그나마 가장 가까이 있던 로랜드에게 병원 위치를 알려준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안내해준 병원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이미 운영 시간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간호사는 오늘이 첫 출근이라 그 사실을 뒤늦게 기억해냈죠.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게다가 생각할수록 놀라웠습니다. 공항 근처도 아니고 공항 안에 병원이 있다니. 제대로 된 치과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제네바와 달리 한국은 의료 인프라가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춰진 모양이었죠. 한국이 공포 영화를 잘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상황이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지 않을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라고요. 현실이 무섭다면 누가 일부러 공포 영화를 만들고 보겠습니까? 그만큼 안전하다는 반증이라고 확신했죠. 간호사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주소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를 주었어요. 그녀가 이전에 근무하던 서울의 치과였는데 외국인 수술도 자주 하던 곳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저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저희가 돈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는 걸 단숨에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어본 행동을 했죠. 곧장 치과 원장에게 전화를 걸지 뭡니까? 제네바에서는 누구도 남의 문제에 이렇게 나서주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오늘 공항에서 처음 본 외국인들이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전화 너머의 원장도 정말 친절했어요. 영어가 유창해서 소통도 원활했습니다. 너무 간단한 수술이니 당장 내일 오라고 했고 수술 비용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했어요. 살면서 다시 경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을 겪은 후 택시에 올랐어요. 간호사는 끝까지 저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택시 기사도 말은 없었지만 운전을 정말 잘해서 편안하게 호텔에 도착했죠. 호텔 로비의 직원들은 늦은 밤이었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표정으로 저희를 반겼어요. 어딜 가나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뿐이라는 게 한국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괴상한 마늘 냄새를 풍긴다면서 한국인들을 비하했던 게 미안해질 정도였죠. 보통 호텔 방에 있는 물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마저도 공짜였습니다. 룸서비스 목록을 살펴보니 원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물을 가져다 준다고도 쓰여 있었죠. 하지만 정말 저를 경악하게 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물이나 수건 같은 물건을 신청할 때 로비에 전화하지 않고 호텔에서 만든 앱을 깔고 몇 번 터치만 하면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어디서든 진통제를 구할 수 있는 편리함. 공항에도 경비원이 많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안정적인 사회 분위기. 모든 걸 휴대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까지. 로랜드조차 한국이 이런 곳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방문한 치과에서 올리버는 말끔하게 충치를 치료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3개월을 더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수술을 방문한 당일 끝내버린 거죠. 가격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했습니다. 치과 로비에 앉아 살펴보니 벽에는 국제의학연구기관에서 수상한 상장이 엄청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펐어요. 한국 여행을 온 게 정말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에 돌아가서도 계속 한국의 편리함을 그리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치과 치료는 올리버가 했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건 로랜드였지만 옆에서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버렸거든요. 오히려 한국에서 느낀 편안함을 다른 곳에서는 느끼지 못할까봐 평생 해외여행을 하지 않고 싶다는 충동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오바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한국에 온 걸 인생 최악의 선택이자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게 되었죠. 한국은 볼거리도 너무 많은 나라였습니다. 저와 올리버가 본 장화홍련이 20년 전 만들어진 영화라는 걸 알았을 때도 충격적이었는데 건물 한 층에 통째로 스크린을 달아두고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하루 종일 틀어두는 것도 정말 놀라웠죠. 하지만 그런 볼거리보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든 건 역시 한국의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충격과 약간의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감동을 한국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연을 제보합니다. 한국 공포 영화를 보고 인천공항에서부터 벌벌 떨던 제네바 청년들이 한국인의 정과 훌륭한 치안에 감동받아 한국 사랑 외길을 걷게 된 재미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충치 치료를 받은 청년의 수술 부위가 잘 아물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한국인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